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도 넘기고 또 다음 주로 넘어가는 걸까요? 헌재가 통상 선고 이틀이나 사흘 전에는 선고 기일을 공고하는 게 관례여서요. 오늘은 선고 기일을 공고해야 이번 주 금요일에 선고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오늘도 헌재는 평의만을 이어갈 뿐 탄핵 심판 선고 기일에 대한 얘기는 이 시각까지 없습니다.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과 반대하는 국민이 거의 매일 모여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지난 17일에는 탄핵 촉구 시위 도중 60대 민주당 당원이 사망하는 일까지 있었고요. 오늘은 윤 대통령 지지자도 분신 시도한 끝에 숨졌습니다. 국정 혼란과 국민의 스트레스가 갈수록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헌재는 하루속히 이번 사태를 종결지어야겠습니다. 안동문화 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말이 돼? 원리금 보장에 만기 보유식 가상금리, 복리이자, 분리과세까지. 이게 말이? 됩니다. 그것도 5년 만에 됩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 5년물 출시. 연간 구매 한도 2억까지. 미래에셋증권에서 매월 자동 청약하세요.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건 필독. 네, 3월 19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김필수의 차필 규정 함께 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2025년 봉화 이해총의 사업 계획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김필수의 차필 규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중고차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우리 교수님이 네. 또 중고차협회 회장도 하셨죠? 지금도 하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도 그렇지만은 수출 중고차도 하고 있고요. 수출 중고차. 네, 중고차 정책에 대한 부분들, 지금 현재 이제 법정 품질 보증. 네. 이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를 한 18년 전에 만들었는데 그 정책 연구도 제가 했던 거거든요. 아니 도대체 네, 자동차 관련 그 회장을 몇 개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일단 바퀴 붙어 있는 건 다 관련되다 보니까. 그래요? 네, 일반 이륜차, 뭐 PM, 퍼스널 모빌리티도 그렇고요. 이륜차도 또 예, 전기차 뭐 다 해당이 됩니다. 아유, 그렇군요. 예. 네. 자, 오늘 이제 중고차 얘기를 할 텐데, 이제 봄이 되면 또 차를 바꾸려는 분들도 많아지시고, 또 중고차 좀 한 골라볼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네, 그렇죠. 예, 연간 중고차 거래가 뭐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B2C 우리가 소비자가 사는 건 250만 대, 60만 대 정도 됩니다. 물론 네. 이제 이 기업 간의 거래까지 합치면은 이 300한 이 6, 70만 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예.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B2C 즉 소비자가 사는 거를 실질적인 중고차 거래로 보시면은 250만 대, 60만 대인데 예. 신차가 연간 대한민국이 한 170만 대 정도 되니까요. 신차는 170만 대. 네, 그렇죠. 1.34배 정도가 됩니다. 중고차 거래가. 중고차가 훨씬 많군요. 거래가. 훨씬 많죠. 그래서 신차 거래보다 이 높아지면은 선진 시장으로 시장이 확대가 되는 건데, 미국 같은 데 2.5배예요, 신차에. 중고차 거래가. 예. 그래서 보통 선진국들은 2배가 넘고 3배까지 거의 이르기 때문에 우리도 좀 더 투명성 또 이 거래 문화가 좀 더 선진형으로 많이 안착이 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이 돼서 한 350만 대까지 가면은 이 국내 시장 규모만 50조 원 시장으로 되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예. 왜 중고차가 중요하냐면 또 신차하고 중고차의 리사이클링 효과라 그러거든요. 서로가 선순환 효과가 있습니다. 예. 예, 이런 거를 기대한다고 볼 수가 있어서 앞으로 점차 좋아지고 있지만은 또 경제가 활성화되면은 중고차 거래도 괜찮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봄이지 않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예. 봄이 되면은 차 구입에 대한 다양한 이 형태가 등장을 하는데, 신차 구입도 좋지만은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만족도가 높은 중고차에 대한 것도 관심이 높아지니까 예.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은 부분들이 또 중고차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중고차 거래가 이렇게 많이 거래가 되는군요. 그러니까 연간 한 250만 대 정도 대략 이렇게 네. 보면 되고, 신차는 한 170만 대 정도 거래가 된다. 그러니까 중고차 거래가 많은 시장일수록 선진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고. 네. 사실 저도 지금까지 차를 사면서 저는 신차만 사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예. 중고차를 사고 싶은데 중고차 한 근데 1, 2년 정도 탄 차는 거의 새 차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1, 2년 정도 최고입니다. 되면 뭐 가격도 한 30% 정도 이렇게 떨어지고 그래서 사고 싶은데 이거 혹시 속아서 잘못 사면 어쩌나 이런 걱정 때문에 좀 망설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제일 이제 걱정되는 게 이거 믿고 살 수 있는 거야? 또 사고차 그거죠. 같은 거, 또 맞습니다. 침수차 아니야?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봐서는 모르잖아요. 육안으로 봐서는 이게 구분이 맞습니다.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품질 보증부터 시작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 계약 단계에서는 아는 분하고 가서 네. 이 차도 상태 보고 엔진 보닛도 열어보고 또 운행도 해보고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몇 단계가 필요한데요. 일단 중고차 자체가 왜 중요하냐면은 신차는 일생 동안에 4대에서 한 5대 바꿔요. 신차를. 예. 예, 평균적으로 일생 동안. 근데 중고차는 2배에서 3배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어허. 비용이 같은 신차 구입 비용은 똑같은데 같은 비용으로 이 차를 한 10가지에서 15가지를 바꾸니까 예. 본인이 굉장히 잘만 하면은 좋은 중고차. 우리가 이제 일명 그 발품을 제대로 팔면은 이 싸고 좋은 중고차. 저한테 꼭 부탁하는 사람들이요.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싸고 좋은, 그래요? 싸면 나쁘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가 소비자의 어떤 눈높이를 보는 게 싸고 좋은 중고차인데 어느 때는 얄미워요. 그 얘기 들으면은요. 근데 열심히 발품 팔면 싸고 좋은 중고차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중고차 구입해서 한 1, 2년 몰고 다시 판매하는데 자기가 구입했던 비용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중고차를 싸게 사서 너무 잘 사가지고. 한 1, 2년 타다가 더 비싸게 파는. 그렇죠. 그리고 국산차에 비해서 수입차가 강가가 더 큽니다. 수입차가 가격이 맞아요. 높은 차종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거 1, 2년 지나면은 강가가 크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아서 중고차는 국산차보다 수입차가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고요. 예.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2년 정도 됐는데 주행거리는 짧고 무상 AS 기간이 남아있는 이런 중고차는 질도 잘 들여졌고 아주 좋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역시 문제는 이 제대로 된 이 중고차 업체를 통해서 소개를 받고 이 품질 보증부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아까 말씀드린 사고차나 침수차 또 심지어는 접합차 이런 차가 등장하지 않게끔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접합차요? 접합차는 뭐 어떤 차를 말씀하시는 국내에서는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예. 예전에 많이 그렇지 않아도 있었어요. 뭐 사고차, 침수차는 아실 거고 사고차의 정의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엔진 그 도어라든지 또는 트렁크 리드 뚜껑 같은 거는 나사를 풀어서 통째로 바꾸는 거거든요. 이거는 감가상각이 되는 거지 사고차는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보험 처리된 것을 보험 사고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200만 원만 보험 처리가 돼도 이거 사고차라고 생각하는 거는 틀린 정리이기 때문에 이게 정부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예. 또 침수차도 예전에 비해서 정부에서 뭐 폐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많이 사라진 건 사실이지만은 아직 구멍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종합보험 중에서 전체 종합보험 가입자의 30%는 자차 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게나 자차 보험이 많습니까? 가입이 안 돼 있다는 얘기는 예. 보험 처리를 안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차가 시장에 이 비정비 같은 경우에도 정식 정비가 아니라 무허가 정비를 받는다든지 시장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우리가 모르죠.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걸러줘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접합차는 뭐냐면은 같은 차인데 앞이 멀쩡한 차와 뒤가 멀쩡한 차를 반반씩 잘라서 용접해서 붙이는 차입니다. 와, 이렇게 요즘엔 잘 그렇죠. 없다고요. 이런 게 접합차가 요즘에는 잘 없고. 지금은 없고요. 실질이요. 국내는 그만큼 좋아졌다는 거죠. 근데 외국에서는요, 아직도 이게 많이 보여요. 어떤 모습이냐. 제가 술중고차도 이 협회를 맡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차를 반토막 내서 팔아요. 이거는 바이어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 컨테이너 박스가 한 박스가 예. 다 동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 많이 넣어야 되니까 차 멀쩡한 거 넣는 것보다 차를 반으로 자르고 반 자른 속에다가 좀 더 적은 차를 계속 누적시켜서 포개입니다. 아, 그렇게 실어서 날라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경차들하고 사이드미러는 당연히 분해해서 다 접히게 만들고요. 그리고 맨 안쪽에다가는 중고 부품을 또 다 집어넣어요. 와. 그래서 차가 컨테이너 박스가 가득 차게 가져가면은 네. 그게 다 비용이기 때문에. 물류비 아끼려고 다 이렇게 맞습니다. 분해해서 수출을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수출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예. 붙였을 때가 불법이지 우리도요. 예. 그래서 시장에 나오지 못하게 만든. 근데 외국에서는 뭐 자국법에 따라서 알아서 하는 건데 외국에서 이거 용접해서 이 도장을 한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이게 굉장히 문제가 큰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불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 외국에 이 영상이나 이런 것들 나오는 것 중에 제가 여러 번 봤는데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차가 칼로 잘라도 두도막이 나 있는데 한 서로가 앞뒤가 30-40m 떨어져 있어요. 사고가 났는데. 근데 5명이 탔다는데 사람 탄 거 5명에 대한 얘기는 없고요. 30-30m 떨어져 있는데 뭐 유명 브랜드의 로고가 붙어 있고 근데 차가 반토막으로 딱 돼 있는 그게 바로 접합차예요. 아, 그게 접합차. 예, 사고 나면 못 견디고 중간이 갈라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국내에서는 없고요. 예, 그래서 예, 중고차 구입할 때 여러 가지 절차 밟아서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왜 사고 그 정비를 받으면 그 네. 정비 그 이력이 다 남는 거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뭐 어디가 그럼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정부가 좀 신경 써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예. 주행거리 조작도 거의 없어졌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이 정비 이력 정보 또 예를 들어서 이 검사 이력 정보 보험 사고 이력 정보 이 3가지가 다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 3개를 묶어서 융합을 시키게 되면은 주행거리까지 다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주행거리 조작부터 투명성이 굉장히 제고가 돼서 예. 아직도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허위 미끼 매물 아직도 좀 존재를 하고요. 예. 또 이 중고차 거래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요. 당사자 거래 하시면 안 돼요. 당사자 거래가 뭐냐면 예. 인터넷상에 개인이 올린 정보 있죠. 예. 이 차가 순수하게 이 당사자 거래, 개인의 거래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고 위장 당사자 거래, 즉 위장 딜러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수수료 먹고 없어지면은 차가 문제가 생기면 개인이 알아서 소송을 하든지 해서 풀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 거래를 하실 때는 이 중고차 단지에 각 무슨 모터쇼 많이 있잖아요. 예. 그 사업체, 중고차 업체에 소속된 중고차를 사는 것을 사업자 거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업자 거래를 통해서 업체에 소속된 중고차를 구입해야지 품질 보증을 받을 수가 있고 이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를 받아서 한 달 2,000km를 차가 문제가 되면 교환이나 환불 이게 가능해집니다. 예. 그리고 어떤 분은 그래요. 한 달 2,000km 정도의 법정 품질 보증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는데요. 왜 이렇게 정했냐면은 중고차를 구입해서 운행을 하는데 한 달 이내 문제가 생기는 차의 90% 이상이 한 달 2,000km 이내에 다 생깁니다. 아, 그렇습니까? 90%. 예, 그래서 그렇게 정한 거고 예. 이 법정 품질 보증은 사업자 거래를 통해서 법정 품질 보증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유일하게 소비자를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예. 그래서 이런 방법을 활용하시고 또 중고차 처음에 구입할 때 한 3-4천 원만 주면은 번호만 알면은 번호 두들겨서 집어넣으면 내가 원하는 중고차에 보험 사고 이력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처음에 진입할 때 그것부터 먼저 확인해서 이게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느슨한 그물망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두 단계 거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단지 가서서 중고차 거래를 많이 하신 분 또 차에 대해서 잘 아는 분하고 같이 대동해서 가셔서 같이 가면 좋은데. 엔진룸 또 차 시승도 잠깐 해보시고 예. 이런 것들도 한번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 각서까지 받게 되면 훨씬 더 그렇죠. 투명해지지 않나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그 전문가랑 같이 가면 참 좋은데 주위에서 네. 거기 같이 갈 전문가 찾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서 이게 아니면은요. 예. 이 소개를 받으셔서 예. 중고차 요새는 옛날하고 틀려서요. 중고차 업체 중에서 사장님들 중에서 굉장히 잘하고 투명성 높은 분들 많아요. 예. 옛날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투명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꼭 전문가 대동 안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잘 해주고요. 옛날하고 틀린 것 중에 하나가 중고차 단지 옛날에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호객행위가 없습니다. 지금은요. 호객행위 요즘에 없어요? 예전에 없습니다.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요. 단지에서
자정 기능이 뛰어나서 허위 미끼 매물이나 호객행위 이런 거 하면은요 다 퇴출시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전하고 많이 틀려졌습니다. 그래서 좋아졌네요. 중고차에 대한 것들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 되고 또 국내에서도 제작사가 이 인증 중고차 시장 진입했지 않습니까? 예. 예.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을 많이 했지만은 다양하게 중고차를 재래 시장에서 사는 거, 백화점에서 사는 방법 등등 다양하게 소비자 선택폭이 넓어졌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자꾸 선진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자정 기능도 뛰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사례가 많이 나온다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중고차 네. 거래할 때는 뭐 이렇게 개인 간의 거래. 요즘 왜 당근으로도 저 중고차 사고 파는 경우를 많이 가끔씩 볼 있어요. 수가 있는데. 그래서 외국, 영국 같은 데는 그런 게 더 문화가 확산돼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 부분의 투명성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꼭 조심을 꼭 하셔야 되고 문제가 생기면은 개인이 알아서 소송을 거든지 이 품질 보증도 안 되니까 복잡하죠. 꼭 이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 간 거래보다는 사업자 거래를 해라. 그 중고차 네. 단지 크게 왜 많잖아요, 지역마다. 맞습니다. 그런 데 가서 하고. 이런 데 해야지 품질 보증을 받을 수 그럼요.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 그리고 2,000km까지는 품질 보증이 된다. 네. 라는 그리고 거. 업체별로요. 예. 약정 보증이라 그래서 법정 품질 보증에 플러스해서 뭐 6개월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데가 인증중고차는 많이 그래요. 약정을 또 따로 이렇게 할 수가 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니까 반년짜리, 1년짜리 기본적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거 하시면은 가격은 약간 높더라도 실제로 보증을 받으니까 신차 살 때 똑같은 무상 보증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도 태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중고차를 사겠다 하는 분들 입장에서 이제 쭉 말씀을 주셨는데, 그 왜 침수차 문제 있잖아요. 이거 저번에도 네. 한번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왜 안전벨트도 한번 쭉 당겨봐라, 그 매트 맞습니다. 밑에도 좀 봐라. 이 침수차가 이게 가장 좀 치명적인 차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 침수차가 타는 왜 입장에서. 문제냐면은 예. 겉은 멀쩡한데 자동차가 전기전자 시스템이기 때문에 운행 도중에 시동이 꺼진다든지 이 전체 전기 에너지가 전기가 나가버린다든지 예. 그러면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고속도로 100km 달 때 이런 문제 생기면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큰일 나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이제 침수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침수차는 정부에서 기계로 누르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차 보험이 가입이 안 된 것은 정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구멍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침수차가 보통 여름에 장마철 지난 다음에 또는 태풍이 온 다음에 한 2달 정도 이후에 시장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침수차에 대한 것들은 정부도 그렇고 또 이 중고차 단지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안전띠를 끝까지 당겨서 끝에 물때 흙 같은 게 묻어 있는지 그렇죠. 또는 도 트림 고무 부분들 떼보거나 또 리어 컨벤션 램프 같은 거 뜯어보게 되면 뚜껑 열어보면 안에 이 자국이 있다든지 트렁크 밑바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찾는 방법이 한 20가지 이상이 되는데 네, 그래서 다양한 이런 어떤 전문가 상식적으로 좀 알고 접근해주면 훨씬 더 좋은데 상당 부분 걸러져 있지만은 100%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왜 드라마나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왜 중고차 한번 사러 미끼 매물 보고 갔다가 무슨 이렇게 건달 같은 사람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다른 차 매입하게끔. 아직 있어요. 그거 있어요? 아직? 아직 남아 있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리고 이제 허위 미끼 매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괜찮은 차에서 빨리 오라고 잡아놓겠다 그러면 빨리 가면은요. 방금 전에 팔렸다면서 유사한 차 제가 보여드릴게 해서 다른 차를 보여줘요. 이게 허위 미끼 매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직 등장을 있습니다. 완전히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진짜 깡패들이 이렇게 해서 그게 사회적 문제가 된 사건들이 몇 건 있거든요. 그래서 중고차 문제 때문에 자살한 분도 있어요. 아유, 그렇군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분명히 걸러져야 될 건 있지만은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 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고차 거래 예전보다는 훨씬 투명해졌고 믿을 수 있고 품질 보증도 잘 된다는 거. 혹시 교수님이 그 중고차 협회장 할 때 이거 분위기 싹 바꿔놓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좋게? 많이 노력을 했고요. 정책 세미나나 또 제도 개선, 또 형사처벌 조항, 또 자정 기능 이런 게 선순환 효과가 생겨서 말씀드린 대로 한 300만 대, 350만 대 시장이 커지면서 믿고 살 수 있는 중고차 시장이 되면은 투명도도 그렇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나는 가족 부자입니다. 얼마나 부자냐면요.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챙겨주는 돌보미 이모도 있고요. 아빠가 육아휴직할 때 회사를 지켜주는 삼촌들도 있어요. 때마다 예방주사 놔주는 간호사 오빠. 첫 만남 이용권으로 내 동생도 챙겨주는 공무원 언니까지. 우리 가족 진짜 많죠? 여러분도 올해는 꼭 가족 부자 되세요. 다 같이 키우고 다 같이 행복하게.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7분 막 지났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부흥과 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곳이죠. 한국예총 봉화지회는 올해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을까요? 봉화예총 류정단 회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 한국예총 봉화지회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지요. 네, 저희 한국예총 봉화지회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예총 봉화지회 산하에 문인협회, 미술협회, 국악협회, 음악협회, 사진작가협회, 연예예술인협회까지 총 6개 협회가 소속되어 있고요. 예. 여러 장르의 예술인들이 모여 서로 교류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네. 지난주에 한국예총 문경지회를 한번 연결을 해봤거든요. 거기도 총 6개 협회가 소속돼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봉화지회도 마찬가지군요. 6개 네, 협회가 네. 있다. 한국예총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개 협회가 있는데 그중에 네, 이제 6개 네. 협회가 있는 거죠. 봉화지회는. 네, 네. 예. 네. 자, 류정단 회장님께서는 이제 봉화예총 회장 취임 이제 1년이 되셨다고 들었는데요. 지난 1년간의 소회 좀 여쭤볼까요? 네, 지난 1년 동안에 또 많은 도전과 성취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매우 보람찼다고 느낍니다. 네. 앞으로도 봉화 군민들이 폭넓고 고품질의 예술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네. 실례지만 우리 류정단 회장님께서는 어떤 예술 활동 하다가 이제 회장까지 하시는 건가요? 예총에 제가 사무국장을 12년 하다가 원래 회장을 작년에 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유, 사무국장을 네. 12년 동안 하셨으면 아주 살림살이 네. 쫙 뭐 깨고 계시겠네요. 네. 네. 자, 이 봉화예총에서는 이제 올해 2025년 어떤 사업 계획과 목표를 갖고 계신지요? 네, 원래 처음으로 봉화축제관광재단에서 주관하는 2025 봉화 벚꽃 엔진 축제를 봉화군 무례하면 오전 저수지 일원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데요. 그 네. 행사에
개막식 공연을 우리 봉화예총 회원들의 공연 참여하고 버스킹을 봉화예총에서 메인 공연을 맡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또 이 행사가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이외에도 저희 봉화예총에서 진행되는 여러 문화예술 행사들을 지역 축제와 연계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예, 올해 처음으로 네. 열리는 행사가 있군요. 2025 봉화 벚꽃 엔딩 축제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다는 거. 이때쯤이 이제 벚꽃이 활짝 피는 그런 시기인가 보네요. 봉화에서. 네, 그렇죠. 그렇게 예측하고 예. 네, 잡아봤습니다. 예상이 딱 네. 좀 잘 들어맞아야 될 텐데 이 네. 계절 축제가 이게 네, 우리 예전에 비해서 이게 시기를 우리가 딱 맞출 수가 없다 보니까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보니까. 예. 네, 네. 봉화 예총에서는 이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뭐 대표적인 행사나 축제가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네, 저희 예총에서는 대표적으로는 찾아가는 열린 음악회와 또 설죽예술제, 아트 페스티벌 교류전, 봉화예술제 등이 있습니다. 예. 찾아가는 열린 음악회는 평소 문화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읍면별로 찾아가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연들을 진행하는 행사이고요. 예. 설죽예술제는 봉화 출신 조선 후기 여류 시인인 설죽을 기리기 위한 시극, 신앙송 등을 진행하는 행사로 미래 세대에게 우리 봉화의 지역 문화 예술적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아트 페스티벌은요? 아트 페스티벌은 우리 봉화군과 이제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간의 교류전을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이고요. 예. 또한 봉화예술제를 매년 연말 개최해서 지역에 숨어있는 재능 많은 예술인들을 발굴하는 행사도 열어서 예. 다양한 공연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즐기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 이렇게 네. 또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축제가 이렇게 쭉 많이 있다는 거 소개를 해주셨고 네. 예술인들에게 또 지원도 많이 하시잖아요. 예총에서. 네네. 봉화 지역 예술인들에게 어떤 뭐 지원 프로그램이나 창작 지원 사업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예총에서는 청량산 김생 서해문이나 대전이라고 올해 또 12회째 이걸 이어가는 사업이 있는데 지역에 재능 있는 예술인들을 발굴하여 갖고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봉화 예술제에 같이 행사를 치르고자 합니다. 예. 창작 지원 사업 부분은 저희 봉화예총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경북문화재단에 3월 말까지 개인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 있는데 예총 회원과 지역 예술인들에게 많은 홍보를 하여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봉화예총에서 적극 도와서 참여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봉화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문화 예술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봉화는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전통 문화가 잘 보존된 청정 습속 도시입니다. 이런 지역만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봉화예총과 수원예총 간의 문화 교류, 업무 협약을 맺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서 예술 교류전이 봉화 아트 페스티벌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 네, 봉화와 수원의 예술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새로운 공연과 전시를 교류하며 우리 지역의 아름답고 청정한 봉화 자연경관의 모습을 담은 작품들을 수원에 전시하고 평소 우리 지역에서는 좀 접하기 어려운 장르의 예술 공연들을 우리 봉화 지역에서 주민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수원시와 또 이렇게 손을 잡았군요. 네, 수원예총과. 예, 수원예총과.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봉화 아트 페스티벌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시고, 네. 일반 시민들도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술 교육 프로그램이 있나요? 네. 저희 아트 페스티벌이라는 사업 속에 내성천 강변가요제와 봉화예술제 속에 또 예술인을 찾습니다라는 코너가 있는데 우리 봉화 군민이나 우리 봉화 출향민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또 앞에서 언급한 청량산 김생 서해 문이나 대전에서도 참여할 수 있고요. 그런 행사를 통해서 예술인들이 많이 발굴하고자
함이 저희 예총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내성천 강변가요제, 봉화예술제, 그리고 청량산 서예 문인화대전 누구나 또 참여할 수 있다. 시민 누구나 네, 그런 말씀이시고요. 자, 올 한 해 꼭 이루고 싶은 일이나 바람 또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네, 올 한 해는 봉화 지역의 예술인들이 영향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더욱 활발히해서 문화예술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고 싶습니다.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봉화예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봉화예총 소식 알아봤습니다. 봉화예총의 류정단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먼저 이번 주 정당 지지율 추세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무선 자동응답 조사 결과입니다. 네.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요. 더불어민주당 44.3%, 국민의힘 39%로 민주당이 5.3%포인트 앞서는 조사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걸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직전 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내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더 높았거든요. 아, 그래요? 양쪽의 지지층들이 이 극도로 결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쪽이 조금 더 결집을 더 하느냐 또는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쳤느냐에 따라서 정당의 지지율도 조금씩 차이가 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지난주에는 이제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에서 살짝 앞섰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이제 역전을 했군요. 이것도 오차범위 내인가요? 이건 아닙니다. 지금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조사가 1,510명의 조사이기 때문에 그럼 2.2%가 플러스 마이너스?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2.5니까 아래 위로 5%가 오차 범위 밖에 결과가 그래요. 예. 자, 그렇다면 민주당 지지층 진보 측에서 좀 더 결집을 했는지 아니면 중도층이 좀 더 민주당 쪽으로 갔는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추세를 보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방금 전에 이제 황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좀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지난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넘게 나왔던 이유는 바로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구속 취소 석방되고 또 3.1절 또 장애 집회에서 보수층들이 그러니까 3월 초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보수층에서 상당히 절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이 선고가 또 임박했다고 판단을 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최종별로는 이미 지난달 2월 25일 다 끝이 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층들이 더 적극적으로 결집하는 형식이었다면 상황이었다면 3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 석방되고 난 이후에는 또 민주당으로서 또 이제 탄핵 찬성 쪽에서 더 절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제 지난주를 보면은 대체로 이 선고가 나올 시기가 됐는데 왜 안 나올까 이게 또 상당히 또 주목을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14일이 상당히 또 유력하게 예상이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또 18일도 또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아직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전해져온 속보를 보면은 오늘은
선거일에 대한 발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번 주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오히려 이제는 좀 바빠질 수밖에 없는 쪽이 민주당과 또 탄핵 또 찬성 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더 결집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또 이어지면서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하는 여론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권 연장과 정권 교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뭐 선거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제 구도를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구도는 상당히 좀 추세를 그대로 쭉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 이제 차기 집권 세력이 어느 쪽이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자, 정권 연장입니다. 40%. 또 정권 교체가 55.5%로 정권 교체가 15.5% 높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뭐 오차 범위 밖이죠. 그러니까 한 이제 벌써 시간이 석 달 전입니까? 석 달 전 12월 초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난 직후만 하더라도 정권 교체가 월등히 높았어요. 근데 계속 이것이 좁혀져 가다가 1월 중순, 2월 이렇게 지나면서 좁혀지다가 2월 한 3주, 4주 가면서 또 벌어졌습니다. 또 다시 좁혀졌다가 이번 조사에서 다시 좀 15.5%포인트 차이로 벌어지는 모습을 또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도층은 어땠습니까? 정권 교체에 좀 더 힘을 싣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크게 변화가 없는 게 중도층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탄핵 찬성 반대냐 오늘 뭐 소개드리는 결과는 아닙니다만 그다음에 정권 연장이냐 정권 교체냐 이쪽에 있어서의 가장 크게 뭐 정당 지지율도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만 지금 탄핵 정국이기 때문에 근데 중도층에서 결국 중요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정권 연장이냐 교체냐는 것도 전체 결과를 보면은 15.5%포인트 차이가 나는 걸로 말씀드렸지만 중도층은 거의 2배 가까이예요. 2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에서는 정권 연장은 31%, 정권 교체는 64.7%로 나타나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지금 탄핵 전국에서 어떤 기준이 될 만한 거, 탄핵 찬성이냐 반대 또는 정권 연장이냐 또 정권 교체냐 이 여론에 가장 크게 결정적인 기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중도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민심의 바로미터가 바로 중도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민심이 2대1 정도로 교체에 힘을 싣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혹시 오늘 이 리얼미터 조사에 이 응답한 사람 그 중도층, 보수층, 진보층 인원수도 혹시 나와 있나요? 지금 확인이 중도층이 제일 많습니다. 중도층의 숫자가 제가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제 통계 표를 또 열어서 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요? 지금 뭐 우리 시간 내에 이제 확인이 가능하면 말씀드릴 텐데 최근에 보면은 어떤 조사에든 간에 이 비율 자체는 조사마다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대체로 중도층 비율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허잉크께서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이게 다른 방송에서도 분석을 했는데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대체로 워낙 이게 극단적인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중도 보수를 물어보면 당연히 진보나 보수라고 이야기 특히 이제 보수 숫자가 많겠지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중도가 제일 많아요. 그래요? 네. 그런 이유는 뭐냐면 이게 전화 면접 조사도 그렇고 진보냐 보수냐라고 물어볼 때 오히려 사람들이 이쪽이다 저쪽이다 이야기하는 걸 끓이는 상황이 연출된다라는 거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1,510명의 조사에서 1,510명의 조사에서 중도층이 640명입니다. 640명. 640명이니까 거의 뭐 절반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다음에 보수는 445명이고요. 445. 1,510명의 조사에서 진보가 326명입니다. 근데 제가 이게 궁금했어요. 보수가 몇 명이고 진보가 몇 명이 응답했느냐. 그런데 지금 이 조사에도 보니까는 보수가 진보보다 한 120명이나 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정당 지지율 추세가 민주 44, 국민의힘 39로 나왔다는 건 실제 민심은 이거보다 더 벌어졌을 것 같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건 지금 허영크께서 질문을 하시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자동응답 조사입니다. 리얼미터 조사는 건데 중도에서 보면은 민주당이
46.2,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29.5예요. 아,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중도에 오히려 중도에 진보 민주당 지지층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은 굉장히 이제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군요. 안동의 MBC도 이제 대구 경북이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 들어서서는 이제 조금 이제 민주당이 더 결집하는 모습이지만 불과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보수층들이 더 결집을 하는 양상이었거든요. 예. 그러면은 아무래도 면접 조사나 이럴 때는 좀 샤이 진보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이 중도라 진보라고 이야기를 못하고 중도다 이렇게 하고 또 하나의 영향은 이제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를 표방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응답할 때도 민주당 지지층이나 진보이면서도 중도라고 응답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중도에서는 오히려 더 좁혀지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원인으로도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여론조사 확인 중인데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 상당히 추세적으로 좀 많이 앞서가는 그런 추세를 보인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 보이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 선고 참 우리 국민들이 이걸 지금 기다릴 만큼 기다린 거 아닙니까? 아니 빠르게는 지금 3월 7일 금요일을 예상했던 사람도 많았거든요, 사실. 근데 그게 이제 지나가고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 14일은 나올 것이다. 근데 그것도 지나갔고요. 정말 이번 주 금요일 21일은 반드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지금 2주를 기다렸는데 오늘까지 그렇죠. 허인크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이 시간까지 또 헌법재판소가 지금 속보로 전해져온 것을 확인해 보면 제가 6시에 나왔죠.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도 확인을 했거든요.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 오늘 공지 안 한다 이렇게 또 밝혔어요. 맞습니다. 예. 그 이야기는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래서 4월 초에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마냥 미뤄질 수는 없는 것이 문영배 이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이 퇴임일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퇴임일인데 퇴임일 앞두고 그 주에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4월로 우리가 시간을 또 뒤로 가보면은 이 18일이 금요일이에요. 그럼 4월 18일 한다고요? 그건 어려운 것이고. 예, 어렵죠. 그러면은 4월 11일과 4월 4일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11일 이렇게 임박하게 하기는 쉽지 않고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4월 4일설이 나와요. 4월 4일. 4월까지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굉장히 후유증이 많은데 상당히 다음 주는 또 이재명 대표 선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3말 4초가 엄청난 정치적 경랑이 불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빨리 선고를 하라라고 나는 주장이 나온 적이 없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선고를 빨리 하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동안에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심판을 받고 있는 거니까 뭐 재판관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의 일정에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그런 주장이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어제 오늘 민주당에서 계속 빨리 선고를 내려야 되는데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도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고 지금 사회적 비용 많이 치르고 있고 지금 단식 중인 의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도 단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래도 헌법재판소의 이 최종 변론이 지난달 25일이었으면 한덕수 국무총리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나올 법하거든요. 이전에 두 명의 대통령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각종 혼란 이 확인되지 않는 미확인된 내용들이 횡행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는 여러 가지 설이 나오는 거죠. 첫 번째 설은 인용인데 이것이 만장일치가 되지 않아서 시간이 걸린다는 설. 두 번째는 기각을 주장하는 사람이 적어도 세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게 기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인용을 주장하는 5명의 재판관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지금 완전 헌법재판소가 대치 국면이라는 설.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제 사람까지도 거론이 되는 게 정계선 재판관과
또 김복경 재판관이 서로 성향이 다르고 서로 지금 두 인물이 대치하고 있다는 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 헌법학자들이나 헌법재판소는 연구관들도 있거든요. 이런 의견들을 들으면 절차상 뭔가 문제점이 지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느라고 시간이 길어진다는 설. 그러니까 온갖 설설설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은 하나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헌법 재판소의 이 선고가 어떤 방향이라는 걸 예측하게 되면 되거든요. 물론 이제 그것도 완전히 확인되는 건 아닙니다. 8년 전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에 기각을 확신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무슨 케이크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건 뭐 다 확인된 이야기를 정확하게 확인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도 제 차 주변에 정확하게 아는 분들에게 알만한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그것도 뭐 어디서 근거했는지 모르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대체로 이 정도면 나오겠지 하는 예정의 이 시점에 안 나오다 보니까 온갖 이게 지금 정치권 자체도 민주당에서 그래서 빨리 임명을 하라. 또 이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빨리 즉각 임명하지 않으면은 뭐 최후 통첩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이재명 대표는 더 강한 발언도 나왔었습니다. 뭐 몸조심하라 이런 발언까지 나왔거든요. 그 최상목 대행 앞에서 직무유기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 몸조심하라. 예. 이런 일련의 사항들이 벌어지는 것이 선고일이 도저히 예측 불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언제 금요일 21일 한다라는 이야기가 안 나온다면 다음 주로 간다는 이야기인데 다음 주 월요일 짧게 그냥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위험이 2차 공판 준비기일입니다. 내일이. 그러면 25일 될지 26일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아까 허인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 4월요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4월 4일설이 또 4월 4일설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거 진짜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내의 사항을 정확히 알 수도 없고 지금 뭐 들리는 말로는 이런 어떤 평의의 내용 그러니까 정형식 주심이 8명에 대해서 이런 논의 협의를 해가는 과정인데 이런 내용들이 새나갈까 봐 연구관들도 뭐 참석을 안 시킨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은 설이 뒤섞여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조용한 이유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온갖 또 유튜브나 이런 걸로 공유되면서 말 그대로 대혼돈의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집회가 이제 점점 격화될 수가 있고 왜냐하면 이제 지난 17일에 그러니까 그저께죠 60대 민주당 당원이 이제 시위 도중에 이제 사망하는 일이 있었고 오늘은 또 윤 대통령 지지자도 또 지난 뭐 며칠 전에 이제 분신 시도했는데 오늘 또 숨지는 일까지 이래서 이게 참 이 사회 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계속 언제일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승복 선언이 나온 것도 아니고 또 국회에서 사실은 승복에 대해서 여야 간에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방법입니다. 국민들을 여하튼 아무리 생각이 다르고 또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탄핵을 절대적으로 반대할 테고 또 탄핵 찬성 쪽은 절대 이 기각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인용이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누군가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중재하고 다독이고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시간이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그 승복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야가 승복 뭐 합의하자 이것보다도 원래 핵심은 피청구인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을 이걸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제가 분석한다고 될 내용은 아니고 주변에 국민의힘 관계자들한테 취재를 해봤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전에 승복 선언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설명이고요. 그런 이유는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에 또 다른 영향이 우려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허앵커 말씀대로 워낙 지금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헌법 수호의 의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면 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든 이 파장이 더 격화되지 않도록 승복 선언을 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